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둘렌트 작품입니다. 철학 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대 미국의 철학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두 개의 미국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유럽적이다. 유럽적 미국은 동부 제주며 여기서는 국가문은 외국의 귀족주의를 존경하고 보다 최근의 이주민들은 일종의 향수를 갖고 모국의 문화와 전통을 회상한다. 유럽적 미국에서는 냉정하고 점잖은 앵글로색슨 정신과 새로운 국민의 쉼없는 혁신의 정신 사이에 활발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적 사고방식이나 예절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범람하고 있는 유럽 대륙문화에 결국 굴복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영국적 모드가 비록 현재의 도덕을 지배하지는 못하더라도 동부 미국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대성연한 여러 주의 예술과 취미의 기준은 영국적이고 그 문학적 유산도 영국적이며 철학도 물론 철학할 틈이 있는 경우이지만 영국 사상의 계열에 속한다. 워싱턴 어븐 에머슨 폴을 배출한 곳은 이 새로운 영국이고 최초의 미국 철학자 조너선 에드워드가 책을 쓴 곳도 이 새로운 영국이며 기묘하고 이국적 인물인 미국 최초의 사상가 조지 산타야나를 사로잡고 개조시킨 곳도 이 새로운 영국이다. 확실히 산타야나는 지리적 관계로 보아서만 미국 철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스페인에서 태어난 유럽인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끌려왔다가 온숙한 나이가 되자 낙원으로 되돌아가듯 유럽으로 돌아갔고 그가 미국에서 보낸 세월은 유럽 복귀를 위한 견습 기간이었다. 산타야는 옛 미국의 품위 있는 전통에 젖어 있었다. 주석 또 미국에 대한 산타야나 자신의 다음과 같은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은 단지 옛 정신을 가진 젊은 나라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에는 두 정신이 있다. 하나는 선조의 신앙과 규범의 유산이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의 본능, 행동, 발견의 표현이다. 정신의 보다 높은 형태, 종교, 문학, 도덕 감정에서는 물받은 정신이 지배적에서 버나드 쇼는 미국은 100년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을 정도다. 사실은 미국 정신의 반쪽은 자초했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무풍 상태에 발이 묶여 역류를 타고 조용히 떠돌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곧 발명, 산업, 사회 조직에서는 정신의 다른 반쪽이 마치 나이아가라의 급류처럼 흘러가고 있다. 이 점은 미국 건축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의 의지는 마천루에, 미국의 지성은 식민지 양식의 대저택에 나타나 있다. 또 하나의 미국은 미국적이다. 이 미국은 양키나 후조나 카우보이 등 양키는 뉴잉글랜드 사람들이고 후저는 인디애나주 사람들입니다. 유럽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 사상, 이상은 이 땅에서 형성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리치먼드를 장식하고 있는 점잖은 가문이나 남부 또는 동부 유럽인의 들뜬 정열과는 관련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원시적 환경과 일 때문에 몸은 튼튼하고 마음은 곱고 소박하다. 이것은 링컨, 드로우, 히트먼, 트웨인을 배출한 미국이며 주먹구구식의 상식, 실리적 사람들, 완고한 실업인의 미국이고 윌리엄 제임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 그를 이 미국의 철학적 대변인으로 만든 그의 동생은 영국인보다도 더 영국적이었지만 미국이고 존 데이를 배출한 미국이다. 그러면 조지 산타야나가 누구인가 알아봅시다. 산타야나는 1863년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1952년 로마에서 죽었다. 그는 1872년 미국으로 건너와 1912년까지 미국에서 살았다. 그는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고 27세부터 50세까지 여기서 가르쳤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나라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했다. 광범한 학식으로 유연해지고 시인의 영혼처럼 민감한 그의 영혼은 그는 처음에는 시인이었고 다음에 철학자가 되었으므로
미국의 소란하고 황급한 도시 생활의 곤욕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마치 가능한 유럽에 가까워지려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보스턴에 집거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케임브리지와 하버드로 옮겨갔고 제임스나 로이스보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좋아하며 조용히 지냈다. 그는 동료들의 인기에 약간 신랄한 미소를 지었고 대중과 신문에 초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 대학 중 가장 훌륭한 철학의 학교에서 안식처를 찾은 것이 그의 행운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이성적 생활에 있어서 약간 구름이 꼈으나 밝고 신선한 아침이었다. 미국의 성격과 견해에서. 그의 최초의 철학 논문은 미의 감각 1896년으로 실질적인 뮤스테르베르크도 이 논문을 미학에 대한 미국의 최대의 기여라고 평가했다. 5년 후 보다 단편적이지만 보다 읽기 쉬운 시와 종교의 해석이 나왔다. 그는 7년 동안 사랑에 열중한 야곱처럼 그는 묵묵히 공부하며 때때로 시를 발표했다. 그는 주저 이성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5권의 책, 상식에 있어서의 이성, 사회에 있어서 이성, 종교에 있어서 이성, 예술에 있어서 이성, 과학에 있어서의 이성은 그의 자질로 그에게 결여되었던 대중성을 전적으로 보충해서 곧 산타야나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스페인의 최고 귀족의 영혼이 에머슨의 고귀한 심정과 결합되어 있고 지중해의 귀족주의가 뉴잉글랜드의 개인주의와 미묘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시대의 정신도 거의 침투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해방된 영혼이 침착하고 탁월한 안목으로 우리들이 보잘것없는 체계들을 검토하고 가장 냉철한 추리와 가장 완벽한 산문으로 우리들의 새롭지만은 낡은 꿈을 뒷부수기 위해 옛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교학자처럼 말하고 있다. 플라톤 이후로 철학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표현된 일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는 새로운 맛으로 가득 찬 말들이 있고 맑은 향기와 찌르는 듯한 기지가 곁들인 미묘한 짜임새의 문장이 있다. 풍부한 비유에서는 시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잘 다듬어진 문장에서는 화가의 모습을 드러낸다. 아름다움의 유혹과 동시에 진리의 욕구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을 찾아내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이 역작을 내놓은 다음 산타야는 그의 명성을 즐기면서 시와 작은 책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주석 주요한 작은 책자는 다음과 같다. 3명의 철학적 시인 1910년 루크레티우스, 단테, 괴테에 대한 고전적 강의 이론의 선풍 1913년 독일 철학에 있어서의 이기주의 1916년 미국의 성격과 견해 1921년 영국에서의 독백 1922년 이 책들은 모두 읽을만 하고 오히려 이성의 생활보다 더 쉽다. 이성의 생활 중 가장 좋은 것은 종교에 있어서의 이성이다. 그 후 그는 하버드를 떠나 영국으로 이주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가 자기 일을 마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상하게도 1923년 그는 존재의 영역이라고 불리게 될 새로운 철학체계의 서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유쾌한 예고를 하면서 회의와 동물적 신앙이라는 내용이 충실한 저서를 발표했다. 60세의 노인이 새삼스레 먼 항해에 나서서 지금까지 쓴 책과 마찬가지로 그 사상이 정력적이고 그 문체가 세련된 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감명 깊은 일이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저서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사실상 이 책은 산타야나의 모든 사고로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산타야나의 회의와 동물적 신앙 여기에는 또 하나의 철학 체계가 있다. 만일 독자들이 미소 짓고 싶어진다면 나는 독자들과 함께 나도 미소 지을 것을 보증할 수 있다. 나는 다만 독자들이 미소 지을 때 이용하는 여러 원리를 독자들을 위해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산타야나는 매우 겸손하게 철학자로서는 기묘한 일이지만 자기의 체계 이외에도 여러 체계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는 다른 관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로 하여금 만일 가능하다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전망이 눈앞에 펼쳐지도록 스스로 그의 영혼의 창문을 닫게 하자. 회의와 동물적 신앙에서
이 마지막 서론적인 저서에서 산타야나는 무엇보다도 현대 철학의 성장을 저지해온 인식론의 거미줄을 걷어버리려고 한다. 이성의 생활을 말하기 전에는 그는 전문적인 인식론자들이 좋아하는 온갖 전문적 용어로 인간 이성의 근원, 타당성, 한계를 밝히려고 했다. 그는 무비판적으로 전통적 가정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고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임을 알고 있었다. 비판은 인습의 팔에 안겨있는 영혼을 놀라게 한다고 그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로 말한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의심하려고 한다. 세계는 그동안 통과해온 감각의 질이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과거는 욕망에 의해 왜곡되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기억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것은 순간의 경험, 곧 이 색깔, 이 모양, 이 맛, 이 냄새, 이 성질 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하는 세계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각이 본질의 발견이다. 관념론은 올바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들의 관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은 수천 년 동안 우리들의 서로 결합된 감각을 올바른 것으로 여겨왔으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이 실용적 시인을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동물적 신앙은 신화적 신앙일지도 모르지만 생명은 어떠한 3단 논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므로 이 신화는 좋은 신화이다. 휴무의 오류는 관념의 기원을 발견함으로써 관념의 타당성을 파괴해버렸다고 생각한 데 있었다. 관념은 자연의 소산이라는 생각은 휴메에게는 부당한 생각이었다. 그의 철학은 모든 어린이들이 자연의 자식이 아닐까라고 물은 프랑스 부인의 지혜에도 미치지 못했다. 헤이론자처럼 엄격하게 경험의 타당성을 의심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은 독일인에 의해서 마치 광인이 더럽지도 않은 손을 끊임없이 씻으려고 하는 경우처럼 병적인 상태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정신 속에서 우주의 기초를 찾으려고 한 이 철학자들조차도 그 생활을 보면 사물은 지각되지 않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정말로 믿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산타야는 인식론과 관계를 끊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와 함께 그가 이성의 생활이라고 부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당당한 부흥에 도달하면 안도의 숨을 쉬게 된다. 이 인식론적 서론은 분명히 새로운 철학에 꼭 필요한 세례이다. 이것은 과도기적 양보이다. 철학은 마치 왕을 아련할 때에는 성장을 하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처럼 아직도 인식론의 의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중세가 정령 사라질 때 철학은 이 구름 속에서 나와 인간사를 다루게 될 것이다. 조지 산타야의 과학에서 있어서의 이성의 생활은 의식에 있어서의 생활 결과에 의해 정당화된 모든 실제적 사고와 행동을 일컬는 말이다. 이성은 본능의 적이 아니라 여러 본능의 성공적 결합이다. 이성은 의식화된 우리들의 본성이며 그 나름의 진로와 목표를 밝힌다. 이성은 두 요소, 충동과 개념작용의 행복한 결혼으로 만일 완전히 이혼하면 인간은 짐승이나 광인이 된다. 이성적 인간은 이 두 괴물의 결합으로 생긴다. 이 인간은 공상적이지 않은 관념과 공허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성은 인간의 신성의 모방이다. 상식에 있어서의 이성. 이성의 생활은 명백하게 과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과학에는 모든 믿을 만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타야는 이성이 믿을 수 없고 과학이 잘못을 범하기 쉽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런 과학적 방법에 의한 현대의 분석에 대해 세계를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관찰되어 규칙성의 단순한 속기적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정하더라도 과학은 우리가 의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성의 신앙은 그 결과에 의해서 시인되는 유일한 신앙이다. 그러므로 산타야는 소크라테스처럼 담론이 없는 삶은 인간에게는 보람이 없다고 느끼면서 삶을 이해하기로 결심한다. 곧 그는 모든 인간의 발달의 국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관심과 역사의 모든 장관을
이성에 의해 음미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겸손하다. 그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옛 철학을 현재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할 뿐이다. 그는 최초의 철학자들이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들 중에서 특히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최고 위에 앉힌다. 그는 데모크리토스의 단순하고 솔직한 유물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냉정한 온건성을 좋아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인간성의 개념은 매우 건전하다. 모든 이상에는 자연적 기초가 있고 자연적인 것은 모두 이상적 발전을 하고 있다. 그의 윤리학은 철저하게 소화하고 평가할 때 완전히 궁극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성의 생활은 여기서 고전적 표현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으로 무장하고 산타이아는 현대 생활의 여러 문제들과 대결한다. 자연 철학의 경우 나는 확고부동한 유물론자이다. 분명히 이것이 살아있는 유일한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물질이 그 자체로서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과학자들이 나에게 말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물질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이것을 대담하게 물질이라고 부른다. 마치 내가 그들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서도 친구들을 스미스나 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는 무신론의 핑계에 지나지 않은 범신론이라는 사치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신이라고 부르더라도 자연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못한다. 자연이란 말은 매우 시적이다. 이 말은 생산적이고 통제적인 기능, 다시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무한한 생명력과 변하기 쉬운 질서를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련되고 변질된 형태의 옛 신앙에 영혼이 집착하는 것은 캐캐 묵은 갑옷을 땜질하는 돈키호테와 같다. 그러나 산타야는 시인이므로 신성을 남김없이 빼앗긴 세계는 냉정하고 불쾌한 거처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왜 인간의 양심은 결국 언제나 자연주의에 반항하고 어떤 형태로든 보이지 않는 것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영혼은 영원하고 이상적인 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리라. 영혼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생활을 갈망하며 죽음을 생각하고는 슬퍼하고 변전무쌍한 가운데서도 영혼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줄 어떤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매달린다. 그러나 산타야나는 무뚝뚝하게 단정한다. 나는 불멸한다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 물론 우리들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마치 바다가 하나하나의 작은 물결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세계의 영혼이며 에너지이다. 그러나 이 영혼은 우리를 거쳐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치더라도 앞으로 전진한다. 우리의 특전은 이것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뿐이다. 기계로는 보편적일지도 모르며 물리학의 인간 사도 그 일부분인 지각의 미세한 움직임과 번식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학의 최전선의 방법은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도 기계론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심리학은 온갖 정신적 사건의 기계적, 물질적 기초를 추구할 때에만 문학을 떠나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열정에 대한 스피노자의 빛나는 도작도 문학적 심리학, 곧 연역의 변증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노작은 감각의 충동과 감정에 대해 그 심리적 기계적 근거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행동주의자들은 올바른 길을 발견했고 이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것이다. 생명은 철저하게 기계적이고 물질적이므로 사물이 아니라 상태 요 과정인 의식은 요인으로서의 작용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작용력은 충동과 욕망이 내 육체를 움직이는 열에 있고 사상으로서 번쩍이는 빛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가치는 이상적인 것이고 원인으로서의 가치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는 행동의 도구가 아니라 표상된 경험의 무대이고 도덕적, 미적 환희의 용기이다. 혼란한 육체를 지배하고 그 결과가 불확실한 신체적 습관의 길을 지시하는 것은 정신인가? 혹은 이 놀라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적인 내적 기구이고 정신은 여기저기서 이러한 작용을 흡기 보고서 어느 때는 기뻐서 밀착하고 어느 때는 무기력하게 저항하는가?
랄란드 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만원경으로 하늘을 조사했지만 신을 찾아낼 수는 없었는데 그가 현명경으로 뇌를 조사했더라도 인간의 정신을 찾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믿는 것은 마술을 믿는 것과 같다. 심리학자들에 의해 관찰되는 유일한 사실은 신체적 사실이다. 영혼은 물질적 동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뛰어나고 재빠른 조직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각 세대마다 종자로부터 성장하는 신경과 조직의 놀라운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이 경박한 유물론을 시인해야 할까? 산타야나처럼 치밀한 사상가이며 동시에 미묘한 시인인 사람이 수세기 동안의 노력을 거치고도 여전히 꽃의 성장이나 어린애의 웃음조차도 설명하지 못하는 철학의 맷돌을 목에 매달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세계를 반은 물질, 반은 정신으로 양분할 수 있는 혼성물이라고 보는 개념은 자동인형과 유령의 서툰 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것은 산타야나가 자신의 자동작용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자동인형으로 보는 견해와 함께 의인화된 설명일 뿐이다. 그리고 만일 의식에 작용력이 없다면 왜 의식은 이와 같이 천천히 그리고 어렵게 진화해왔으며 무용지물은 왜 소멸해버리는 세계에서 왜 존속하고 있는가? 의식은 환희의 모체인 동시에 판단의 기관이다. 의식의 핵심적인 기능은 반응의 리허설이고 반작용의 조정이다. 우리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어쩌면 꽃과 그 씨앗, 어린애와 그 웃음은 육지나 바다에 존재하고 있던 어느 기계보다도 더 많은 우주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죽음의 관점이 아니라 삶의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더 현명하리라. 그러나 산타야나는 베르골송을 읽고도 그를 조사하며 외면할 따름이다. 베르골송은 생명에 대한 많은 말을 하고 생명의 본성에 깊이 파고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도 탄생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태양과 비가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하는 창조적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개체에서든 총알 하나로 갑자기 절멸시킬 수 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기온이 약간만 낮아도 우주로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릴 생명의 약체는 무엇인가? 이성의 선풍에서 산타야나의 종교에 있어서의 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인은 기독교 신앙을 버린 다음에도 오랫동안 가톨릭 신자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트 베브는 말했다. 이 분석은 리낭이나 아나톨 프랑스에게 해당되지만 산타야나에게도 해당된다. 산타야나는 마치 베바는 여자를 잊지 못하는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녀를 믿겠다는 사내처럼 가톨릭을 사랑한다. 그는 잃어버린 신앙, 곧 생명 자체보다는 영혼의 충동에 더 잘 순응하는 찬란한 오일을 그리워한다. 그는 오스크보드에서 어떤 고대 의식에 참가했을 때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과다나라의 산봉우리가 붉게 물드는 곳, 사나운 바람을 몰아치는 황야로부터 쫓겨났을 뿐 아니라 모든 희망의 목표, 지선의 최선의 비전, 영혼의 분명한 천국으로부터 쫓겨난 추방자구나 나는. 산타야나가 그의 걸작 종교에서 있어서의 이성을 쓴 것은 이러한 은밀한 사랑, 이러한 독신적 무신앙 때문이며 이 회의적인 책에는 부드러운 비애의 감정이 가득 차 있고 가톨릭교의 아름다움에서 발견한 가톨릭교를 여전히 사랑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의 전통적인 정통 신앙은 곧 우주는 인간 또는 인간의 영혼에 의해 존재하고 또 이바지한다는 신앙을 일소에 붙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적으로 본 종교의 어리석음, 이것은 반쯤은 장님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를 찾아냈다고 자랑하지만 이러한 교리를 산출한 사고의 습관이나 그 원래의 의미와 참된 기능을 밝혀내지 못한 젊은 제사들과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풍자가들에게 공통된 계몽주의를 비웃는다. 결국 인간이 어디서나 종교를 믿어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우리는 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종교 연구는 회의하는 자를 가사적 존재의 신비와 비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회의하는 자로 하여금 왜 종교가 이렇게 깊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심오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할 것이다. 산타야는 니크레티우스처럼 처음으로 신을 만들어낸 것은 공포였다고 생각한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은 가장 불행한 상태에 놓인 인간이 시도하는 필사적 도박이다. 이러한 신앙은 가능한 한 그의 운이 트이면 서서히 다시 되찾게 될 정상적인 생명력의 원천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구별하고 되풀이할 줄 알게 되는 첫 번째 일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 자신의 그때그때의 요구에 저항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가 최초로 직면하는 감정은 일종의 증오심이고 이 증오심은 약자에 대해서는 잔인성으로 강자 앞에서는 공포와 아첨으로 변한다. 종교, 심지어 최고의 종교에서도 신성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동기가 얼마나 초라한가. 또한 얼마나 공고하고 처량한 상황으로부터 이러한 동기를 이끌어내는가를 알게 되면 애초롭기만 하다. 최상의 음식을 얻고 기억되고 찬양받고 맹목적으로 곱상스럽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신들에게 바치는 명예라고 생각되었고 이 명예에 따라 신들은 은총이나 처벌을 매우 엄청난 규모로 분배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이성. 공포에는 상상력이 덧붙여진다. 인간은 뿌리 깊은 물활론자로서 만물을 의원화해서 해석한다. 인간은 자연을 인격화하고 극화하고 자연을 무수한 신성으로 가득 차운다. 무지개는 아름답고 신출귀몰하는 여신이 하늘에 남겨놓은 발자국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대단한 신화를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에 담긴 신은 사람들이 사무적 생활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은 이러한 신화시적 경향이 약해지고 과학은 상상력에 대해 난폭하고 의심 많은 반발을 일으켜 놓았지만은 미개 민족 사이에서는 특히 근동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저지되지 않았다. 구약에는 시와 비유가 풍부하지만은 구약을 쓴 유태인들은 그들 자신의 묘사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더 문자에 구애되고 보다 덜 상식적인 유럽인들이 이 시를 과학적으로 착각했을 때 서양 신학이 탄생했다. 기독교는 처음에는 그리스 신학과 유태의 도덕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요소가 결국은 굴복하게 될 불안한 결합이었다. 가톨릭교에서는 그리스의 이교적 요소가 승리했고 신교에서는 엄격한 헤블라이어의 도덕률이 승리했다. 전자는 르네상스를 경험했고 후자는 종교개혁을 겪었다. 독일인 산타야는 독일인을 북방의 야만이라고 부른다. 진정으로 로마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용기와 명예의 비기독교적 윤리, 미신과 전설의 감정의 비기독교적 축적은 중세인들 사이에 항상 남아있었다. 고대식 교회 건물은 야만인의 양식이고 로마인의 양식은 아니었다. 게르만인의 호전적 기질은 동양인의 평화 애호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동포의 종교로부터 상업도덕의 엄격한 타이름으로 정빈의 종교로부터 번영과 권력의 종교로 변질시켰다. 게르만인으로 하여금 교묘하게 기독교의 환심을 사서 절멸되어 가고 있는 두 세계의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한 것은 이런 젊고 심오하고 야만적이고 시적인 종교였다. 기독교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기독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으나 독일인은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을 고집했다고 산타야는 생각한다. 그 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의 정통신앙이 소멸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죄 없는 자가 받는 천벌, 전능한 신의 자비에 의해 창조된 세계에 존재하는 악 등 몇 가지 옛 교리보다 더 불합리한 것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에 대한 개별적 해석은 자연히 대중 사이에 종파를 난립시켰고 엘리트 사이에 온화한 범신론, 시적으로 표현된 자연주의에 지나지 않는 범신론을 퍼뜨렸다.
레신과 게테, 칼라일과 에머슨은 이러한 변화의 이정표였다. 요컨대 예수의 윤리체계는 역사의 짓궂은 우연에 의해 예언자와 그리스도의 평화주의와 함께 기독교에 전달되었던 호전적 여호와를 절멸시킨 것이다. 산타야는 체질적으로 가물으로 보나 신교에 공명할 수 없었다. 그는 청년 시절의 신앙의 색깔과 냄새를 좋아했다. 그는 신교도들이 중세의 아름다운 전설을 버린 것을, 특히 그가 하이네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의 정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을 질책한다. 어떤 제사의 말처럼 산타야는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라고 믿는다. 그는 그의 방을 마리아와 성인들이 초상화로 장식했다. 그는 산업보다 예수를 더 좋아한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다른 신앙의 진리보다는 가톨릭교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신화 비판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노예에서 신화를 미신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소 지으며 시를 보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해석된 인간의 경험이다. 종교는 진리와 생활의 추거적 서술이고 상징적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를 전혀 불가능한 견해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는 이 주제에 대한 유익한 철학적 사색의 영역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자이다. 종교의 문제는 결코 논쟁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이 우화의 구현된 경거성을 존중하고 그 시를 이해하고자 한다. 미의 감각에서. 따라서 교양인은 민중의 생활을 즐겁게 하고 고마워하는 신화를 교란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얼마쯤은 그들의 희망으로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세를 믿지는 않을 것이다. 태어났다는 것은 불사에 대한 흉조이다. 그의 흥미를 끄는 불사는 아직 스피노자가 설명한 불사일 것이다. 명성에 의한 불사를 말하는 것이다. 산타야는 말한다. 이상에 살고 이 이상을 사회 또는 예술에 표현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이중의 불사를 누린다. 살아있을 때는 영원한 것이 그를 열중시키고 죽은 다음에는 그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열광하게 되어 그들은 그의 내면의 최선의 부분과 이상적인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가 당연히 파멸로부터의 구출을 희망할 수 있었던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의 화신이 되고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그는 궤변이 자기 기만 없이 자신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 대중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보편적인 변화의 목격자와 고백자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모든 영혼 속에 있는 영적인 것, 모든 이해 속에 있는 정교한 것과 동일시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생각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영원하다는 것을 참되게 느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종교에 있어서의 이성. 사회에 있어서의 이성. 산타야나. 철학의 커다란 문제는 초자연적 희망이나 공포를 통해 자극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덕을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철학은 이 문제를 두 번 해결했다. 소크라테스와 스피노자를 통해서 철학은 세상의 자연적 윤리학 또는 이성적 윤리학의 완벽한 체계를 제시했다. 만일 사람들이 이 철학 중에 하나를 규범으로 삼고 자라난다면 만사는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이성적인 도덕이나 사회 지도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것은 언제까지나 철학자들의 사치품이다. 철학자는 자기 마음속에 안식처를 갖고 있다. 이 안식처에 내세에서 추구하게 될 우화화된 지복이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이것이 시적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진리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 장면이 계속되는 중단되든 태어나다. 철학자에게도 장수를 바라는 끈질긴 소망이 요복이기는 하지만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도덕적 발달의 대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어서도 사랑과 가정의 관대한 분위기 속에서 꼽히는 사회적 감정의 성숙에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연애는 종족이 개인을 속이는 사기고 연애의 원인의 10분의 9는 사랑한 자에게 있고 10분의 1만이 사랑받는 쪽에 있으며 연애는
영혼을 다시금 비인격적인 맹목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는 그 보상을 받으며 인간은 거의 최대한 희생에서 가장 행복한 만족을 얻는다. 라플라스는 임종의 자리에서 과학은 보잘것없으며 사랑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낭만적인 연애는 그 시적 망상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독신의 안일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운 관계,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로 끝난다. 자녀는 우리들의 불사이며 우리들은 보다 깨끗한 온고에 불사의 온문이 반쯤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활이라는 잉크로 얼룩진 온고를 마음 가볍게 태워버린다. 사회에 있어서의 이성. 가족은 인류의 영원한 길이고 따라서 한결같이 인간의 기초적 제도이다. 다른 모든 제도가 붕괴되더라도 가족만 유지되면 종은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은 어떤 단순한 단계까지만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의 발전에는 보다 크고 보다 복잡한 조직이 요구되며 이 조직에서는 가족은 이미 생산 단위가 아니어서 그 구성원의 경제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 권위와 권력도 점점 더 국가에 의해 박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가는 니체의 말처럼 괴물, 그것도 불필요한 만큼 큰 괴물일지 모르나 국가의 중한 집권적 전제에는 옛날의 생활을 방해하고 속박했던 잡동사니의 무수하고 작은 전제들을 폐지시키는 장점이 있다. 조용히 공물을 받아들이는 한 명의 해적 두목이 경고나 제한 없이 돈을 빼앗는 수백 명의 해적들보다 낫다. 여기에 인민의 애국심의 일부 근원이 있다. 그들은 정부에 지불하는 돈은 혼란이라는 대가보다는 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산타야는 이러한 애국심은 이롭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애국심은 변화의 주창자에게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조국에는 이 사랑이 아주 맹목적이고 타성적인 것이 아닌 한 국가의 현재의 상태와 그 고유한 이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별하게 되면 다음에는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민족에도 불가결하다. 어떤 민족은 분명히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다. 생존의 조건에 더욱 철저히 적응하면 그 민족의 정신은 승리 활동의 기회, 상대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 간의 결혼은 동등한 우수성과 안정성을 가진 민족 사이 결혼을 제외하고는 위험하다. 유태인, 그리스인, 로마인, 영국인은 이 민족들에게 반대하면서 동시에 아마도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가장 위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성도 인종 혼합이 이루어지면 언제나 내적으로 붕괴되었다. 국가의 최대의 악은 전쟁 기관, 곧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세계의 눈앞에서 휘두르는 적대적인 주먹이 되려는 경향이다. 산타야는 전쟁에서 이겨본 민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시대와 국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과 정부가 악할 때는 전쟁에서 자기 나라 군대가 이기든 적군이 이기든 토지의 황폐화를 제외하고는 공동체에 실제로 아무런 차이도 없다. 어느 경우에든 개개의 시민은 계속해서 최대의 세금을 물고 개인적 이득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고통과 무시를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적 정열을 불태울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충성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지적하는 사람을 의무감도 명예심도 없는 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이것은 철학자로서는 너무 격렬한 말이지만 산타냐의 말을 삭제하지는 말자. 보다 큰 나라에 의한 정복이나 병합은 대체로 인류의 조직화와 평화를 향한 일부 전진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한때 전세가 처음에 칼에 의해, 다음에는 말에 의해, 언어에 의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만일 전세계가 어떤 강국 또는 강국의 집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전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다. 어쩌면 국제 스포츠의 발달은 집단적 경쟁심에서 탈출구를 마련하고 어느 정도 전장의 도덕적 대용물로 이발지할지도 모른다. 또한 자본의 교호 투자는 세계 시장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상업의 경향을 극복할지도 모른다. 산타야는 스펜서처럼 산업에 매혹당하지는 않았으며 산업의 평화적 측면과 함께 전투적 측면도 알고 있다. 요컨대 현대의 대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옛날의 귀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더 편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생산하고 우리가 만든 물건에 압도당하고 있다. 에머슨의 말처럼 물건이 인간을 말로 삼고 타고 다닌다. 철학자들만 살고 있는 세계라면 하루에 한두 시간 노동을 해도 매우 바람직한 상태이다.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미국보다는 현명하다. 영국도 역시 생산절에 들떠 있지만 영국에서는 최소한의 여가의 가치와 기술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산타야는 세상에 알려진 문화는 언제나 귀족주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문화는 좋은 조건을 가진 중심에서 생긴 풍습이 주변으로 퍼져 희석된 것이다. 문명은 민중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는 다른 집단에 의해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여 후에 위로부터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다. 현대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나 농민만으로 구성된 나라는 매우 야만적인 나라일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자유로운 모든 전통이 소멸할 것이고 애국심의 합리적 역사 본질도 상실될 것이다. 물론 애국적 감정은 지속될 것이다. 민중에게 관대한 마음씨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온갖 충동이 있으나 그들은 경험을 직접 하지 못한다. 경험을 직접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귀족사를 이루고 고급 기관을 조직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평등이라는 이상을 싫어하며 플라톤처럼 불평하는 것의 평등은 결국 불평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족주의에 조용히 몸을 내맡기지는 않는다. 역사는 귀족주의를 실험해 본 결과 공과가 반반임을 알아냈으며 귀족주의는 명문 출신이 아닌 인재에게는 출세의 문을 닫아버리며 이론적으로는 귀족주의가 개발하고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탁월성과 가치의 성장을 한정된 가계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귀족주의는 문화를 촉진하지만 전제도 조장한다. 소수의 자유를 위해 수백만 명이 노예의 상태라는 대가를 치른다. 정치학의 제1원리는 개개의 구성원의 생활과 능력을 고양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리라. 저행적이고 단일한 생활의 탁월성이 없다면 어느 민족이든 바다의 모래처럼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귀족주의에 대한 거대한 개선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도 악패는 있다. 그 부패와 비능률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민주주의 특유의 전제, 곧 획일성의 미신이다. 민중이라는 익명의 전제자보다 더 미운 전제자는 없다. 민중은 어디에서나 파고들어 무슨 일이든 방해한다. 민중은 편재해 있는 지독한 어리석음으로써 싹트오르는 새로움과 천재의 어린 가치를 모두 꺾어버린다. 산타야는 특히 경멸하는 것은 현대생활의 혼란과 점잖지 못한 성급함이다. 선은 자유가 아니라 지혜이며 자신의 자연적 한계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는 옛 귀족주의의 이론에 인간이 더 큰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는 생각한다. 고전적 전통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의 산업주의라는 자유형 레슬링 경기인 위대한 만인 자유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입신 출세에 조바심을 내고 아무도 만족할 줄 모른다. 계급은 거리낌 없이 서로 대립하고 이 투쟁에서 이 투쟁을 위해 터전을 닦아 놓은 것은 자유주의이다. 승리하는 것은 자유주의를 종식시킬 것이다. 1923년 3월 아메리칸 리뷰의 허버튼 스미스의 글에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타도한 전제 정치를 부활시키는 것은 혁명의 인과응보이기도 하다. 혁명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 혁명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혁명이 반대했던 것에 대한 적응력과 그것을 자체 내에서 재흡수하는 힘에 비례한다. 수많은 계획도 세상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패시켰다. 모든 성공적 개혁은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고 이 제도는 새롭고 본질적인 악폐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사회를 추구할 것인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회 형태든 대단한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하나를 지목하라면 명예 정치이다. 주석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으로 가문이나 능력과 능력에 따르는 명예에 비례해서 정치 권력을 맡기는 일종의 귀족주의 정치의 형태다. 이것은 공적과 명예가 있는 자들에 의한 정치로서 일종의 귀족 정치이지만
세습제는 아니며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에 따라 국가 최고의 공직에 도달하는 길이 열려 있지만 무능력한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를 얻었더라도 이 길은 열려있지 않을 것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다. 이러한 정치 밑에서는 정부의 부패는 최소한으로 그칠 것이며 과학과 예술은 선택적 장려에 번창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정치적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가 열망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귀족주의 종합일 것이다. 오직 가장 훌륭한 인물만이 다스릴 것이지만 최상의 인물에 끼도록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기회는 만인에게 균등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플라톤의 되풀이되지만 공화국의 철인왕은 모든 성경 지명 있는 정치 철학의 수평선에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플라톤에게 되돌아간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훌륭한 철학에 따라 살아갈 용기만이 필요하다. 산타야나, 현대 미국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